2019년 12월 서울 외곽의 재개발 지구. 겨울바람은 날카로웠고 땅은 쇠처럼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었다. 거대한 포크레인의 굉음이 황량한 공사판을 울렸다. 낡은 상가 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들어설 것은 박성훈 성형외과 요양센터. 대한민국 최고의 명의이자 자산가로 칭송받는 박성훈 원장의 또 다른 성공 신화가 쓰일 현장이었다. 반장님, 여기 바닥이 이상합니다. 날이 안 들어갑니다. 기사 최 씨가 조종석에서 소리쳤다. 작업반장은 짜증 섞인 얼굴로 담배꽁초를 비벼 끄며 다가왔다. 그냥 좀 파, 땅이 얼어서 그런 거 아냐? 아닙니다. 이건 그냥 흙이 아니에요. 밑에 뭔가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버킷 끝에 무언가 걸려 올라왔다. 흙과 자갈이 쏟아지는 사이로 검푸른 방수천, 타포린, 조각이 찢겨 나부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봉인된 타임캡슐처럼 기이한 이용을 뽐내며 땅속 깊은 곳에 박혀 있었다. 저거, 사람 묻을 때 쓰는 거 아니냐? 반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 찢어진 천 사이로 하얀 뼈가 드러났다. 15년 동안 차가운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보는 순간이었다. 시간은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4년 1월의 서울, 달동네 단칸방. 지하철 청소부 김순자의 삶은 고단함 그 자체였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첫차를 타고 취객들이 뱉어놓은 토사물과 쓰레기를 치우는 일상. 그러나 노동의 고단함보다 그녀를 더욱 짓누르는 것은 남편 김철호였다. 돈 내놔. 오늘 일당 받은 거 다 어디 있어. 술에 절어 들어온 김철호는 습관처럼 손찌검을 했다. 순자는 옷장 깊숙이 숨겨둔 딸 지은의 등록금 봉투를 지키기 위해 몸을 웅크렸다. 지은이는 순자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착하고 공부 잘하는 딸, 명문대 의대생 남자친구를 둔 자랑스러운 딸. 그날 순자는 지하철 가판대에서 무심코 산로또 복권을 맞춰보았다. 4, 12, 17, 24, 33, 41. 심장이 멎는 듯했다. 1등, 당첨금 40억 원.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돈이 그녀의 손에 쥐어졌다. 환희는 곧바로 공포로 바뀌었다. 남편이 알면 돈을 다 뺏어가 도박판에 날리고 자신과 딸을 죽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아무도 믿을 수 없었다. 단 한 사람, 예비사위 박성훈만을 제외하고는. 성훈 학생, 자네만 믿네. 우리 지은이랑 멀리 떠나서 살고 싶어. 카페 구석진 자리,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로또 용지를 보여주었다. 가난한 의대생 박성훈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다. 그 찰나의 흔들림을 순자는 감격으로 오해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아버님 모르게 제가 다 처리해 드릴게요. 내일 새벽에 움직이시죠. 그의 미소는 다정했지만 테이블 아래 진 주먹에는 핏기가 없었다. 그것은 탐욕이 잉태되는 순간이었다. 약속된 날 새벽, 순자는 딸이 깰까봐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다. 허리춤에는 딸과 연락하기 위한 삐삐를 단단히 찼다. 성훈은 그녀를 자신의 아르바이트 장소인 공사장으로 불렀다. 인적이 드문 새벽의 공사장은 스산했다. 성훈 학생, 여기는 네? 어머니, 여기서 돈을 안전하게 옮길 차를 기다리고 있어요. 잠깐 저쪽 컨테이너로 가 계세요. 성훈이 건넨 따뜻한 커피 한 잔. 그 안에는 다량의 수면제가 녹아 있었다. 정신이 혼미해진 순자가 비틀거릴 때 성훈의 표정은 차갑게 돌변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순자의 목을 졸랐다. 미안해요, 어머니. 근데 이 돈이면 내 인생이 바뀌잖아. 숨이 끊어진 순자의 시신 앞에서 성훈은 냉정했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공업용 타포린 천을 꺼냈다. 한 겹, 두 겹, 세 겹, 무려 7겹. 시신이 부패하며 나올 냄새를 완벽히 차단하고 훗날 발견되더라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치밀한 계산이었다. 그는 시신을 깊은 구덩이에 던져넣고 그 위로 레미콘 차량을 불렀다. 쏟아지는 회색 콘크리트 반죽이 순자의 마지막 모습을 덮어버렸다. 그 시각,
컨테이너 뒤편 어둠 속에 누군가가 있었다. 김철호였다. 아내의 뒤를 밟았던 그는 이 모든 광경을 목격했다. 공포에 질려 뛰쳐나가려던 순간 성훈과 눈이 마주쳤다. 장인어른, 오셨어요. 성훈은 웃고 있었다. 피 묻은 장갑을 낀 채 신고해보세요. 경찰이 알코올 중독자인 당신 말을 믿을까요? 의대생인 제 말을 믿을까요? 지금 신고하면 지은이도 똑같이 이 바닥에 묻어버릴 겁니다. 딸 지은이. 그 이름 앞에서 김철호는 무너졌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자신의 혀를 깨물었다. 말을 하지 않겠다는, 침묵하겠다는 처절한 맹세였다. 순자가 사라진 후 세상은 김철호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도박비 때문에 아내를 죽이고 암매장했다. 언론은 떠들썩했고 경찰은 그를 압박했다. 하지만 시신도 물증도 없었다. 무엇보다 용의자인 김철호는 미쳐버린 벙어리가 되어 있었다. 그는 취조실에서 짐승 같은 괴성만 지를 뿐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았다.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 딸 지은은 아버지를 경멸했다. 살인자. 엄마 어디다 숨겼어? 지은은 집을 나가 성훈에게 의지했다. 성훈은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연기자가 되어 지은을 위로했다. 걱정 마 지은아. 내가 너의 가족이 되어줄게. 지은은 성훈의 품에 안겨 울었고 성훈은 그녀의 등 뒤에서 김철호를 향해 비릿한 미소를 보냈다. 김철호는 노숙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떠나지 않았다. 덥수룩한 수염, 냄새나는 옷까지. 그는 미친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은 항상 지은의 주위를 맴돌았다. 성훈이 지은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림자가 되어 딸을 지키는 15년의 형벌이 시작된 것이다. 15년이 흘렀다. 박성훈은 대한민국 최고의 성형외과 원장이 되었고 지은은 그의 우아한 아내가 되었다. 겉보기엔 완벽한 삶이었다. 하지만 지은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신경안정제를 삼켰다. 엄마가 차가운 흙 속에서 울부짖는 꿈. 성훈은 승승장구했다. 그는 과거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던 그 공사장 부지를 매입했다. 여보, 여기다가 우리 요양센터를 지을 거야. 내 성공의 발판이 된 곳이지. 성훈은 자신의 완전 범죄 현장을 영원히 봉인하려 했다. 건물을 올려 콘크리트로 덮어버리면 그 누구도 땅 밑을 볼 수 없을 테니까. 하지만 하늘의 그물은 성그러도 빠뜨리지 않는 법. 기초 공사를 위해 땅을 파던 중 작업반장의 실수로 굴착기가 너무 깊게 들어갔다. 그리고 그날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발견된 시신은 미라처럼 보존되어 있었다. 7겹의 타포린과 실리콘 밀봉 덕분에 외부 공기가 완벽히 차단된 탓이었다. 현장에 출동한 베테랑 형사 박동수는 시신을 보자마자 직감했다. 이건 단순 매장이 아니야. 전문가의 솜씨다. 냄새가 새어나가지 않게 하려고 작정했어. 유류품에서 나온 낡은 지갑. 그 안에는 2004년의 로또 용지가 들어있었다. 신원 확인 결과 실종된 김순자였다. 그리고 그녀의 허리춤에서 나온 검은색 삐삐. 기적적으로 부식되지 않은 이 작은 기계가 사건의 열쇠였다. 지은은 국과수 영안실에서 어머니의 유고를 마주하고 오열했다. 엄마, 왜 이렇게 차가운 데 있었어? 박동수 형사는 지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지은 씨, 남편분이 이 땅을 매입한 게 우연일까요? 시신이 발견된 곳은 15년 전 박성훈 씨가 경비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입니다. 지은의 믿음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박동수 팀장은 삐삐의 메모리 칩 복구에 사활을 걸었다. 며칠 후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서 연락이 왔다. 팀장님, 음성 메시지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지지직. 어머니, 전입니다. 성훈이에요. 지금 현장 사무실 뒤쪽으로 오세요. 뒷문 열어둘게요. 15년 전의 목소리. 젊었지만 분명 박성훈이었다.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부검 결과 피해자 김순자의 손톱 밑에서 미세한 피부 조직이 검출되었다. 밀봉된 공간 덕분에 DNA가 파괴되지 않고 보존된 것이다. 범인의 DNA입니다.
남편 김철호 씨와는 불일치합니다. 박동수는 박성훈을 긴급 소환했다. 박 원장님, 이 목소리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피해자 손톱 밑에서 나온 DNA가 당신 것과 일치할 확률이 99.9%입니다. 박성훈은 안색이 창백해졌지만 이내 법을 들먹이며 버텼다. 15년 전 일입니다. 공소시효 끝난 거 모르십니까? 변호사 불러.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2015년 태완이법으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는 사실을. 하지만 그는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었다. 자신의 범행을 입증할 유일한 목격자, 바로 김철호였다. 경찰서를 나온 박성훈은 즉시 청부업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밤이야. 그 노인네 처리해. 화재 사고로 위장해서 깔끔하게. 그 시각 김철호는 재개발 현장 근처 쪽방촌에 머물고 있었다. 그는 성훈이 궁지에 몰렸음을 직감했다. 놈이 자신을 죽이러 올 것이라는 것도 알았다. 김철호는 품속에서 낡은 붉은 수첩을 꺼냈다. 15년 동안 벙어리로 살면서 피눈물로 써내려간 기록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쪽방촌에 매캐한 기름 냄새가 퍼졌다. 성훈의 사주를 받은 놈들이 불을 질렀다. 불이야. 화마는 순식간에 낡은 판잣집들을 집어삼켰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지은은 불타는 집을 보며 절규했다. 아빠 안 돼. 그때 불길 속에서 검게 그을린 김철호가 기어나왔다. 하지만 그는 다시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무언가 놓고 온 것이 있는 듯했다. 잠시 후 무너지는 지붕 아래서 구조된 김철호의 손에는 타담한 붉은 수첩이 쥐어져 있었다. 구급차한 김철호는 숨이 끊어지기 직전 딸의 손을 잡았다. 굳어버린 혀로 15년 만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다. 은아, 아빠, 다. 심전도 모니터의 삐소리와 함께 고단했던 아버지의 삶이 멈췄다. 지은은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붉은 수첩을 펼쳤다. 2004년 1월 14일, 성훈이가 순자 목을 졸랐다. 내가 나서려고 하자 놈이 말했다. 신고하면 지은이도 죽인다고. 나는 벙어리가 되어야 했다. 지은아, 놈은 악마야. 이 수첩을 보게 된다면 나를 용서해다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말랐다. 슬픔은 분노로, 분노는 서늘한 살기로 바뀌었다. 그녀는 수첩을 들고 박동수 형사를 찾아갔다. 형사님, 우리 아빠가 목숨 걸고 지킨 증거예요. 그 사람 법으로 죽여주세요. 다음날 새벽, 경찰 특공대가 박성훈의 펜트하우스 들이닥쳤다. 박성훈, 당신을 김순자 살해 및 사체 유기, 김철호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한다. 박성훈은 와인잔을 든 채 끌려가며 소리쳤다. 이거 놔.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건 모함이야. 법정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박성훈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며 최고급 변호인단을 내세웠다. 하지만 과학적 증거, DNA, 음성과 김철호의 유서, 수첩 앞에서 그의 거짓말은 힘을 잃었다. 무엇보다 태완이법의 적용으로 공소시효 만료 주장은 기각되었다. 판사가 주문을 낭독했다. 피고인은 탐욕을 위해 은인을 살해하고 15년간 가족을 기만하며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장인마저 살해하려 했다. 이에 피고인 박성훈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방청석에서 환호와 야유가 쏟아졌다. 박성훈은 바닥에 주저앉아 절규했다. 지은은 피고인석의 남편을, 아니 어머니를 죽인 원수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것으로 15년의 악연은 끝이 났다. 1년 후, 지은은 성훈의 재산이 환수되어 국가로부터 받은 피해 보상금 전액을 범죄 피해자 지원단체에 기부했다. 그녀에게 그 돈은 어머니의 핏값이었으니까. 지은은 작은 동네에 꽃집을 열었다. 가게 한편 햇살이 가장 잘 드는 곳에는 부모님의 영정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아버지가 남긴 붉은 수첩과 깨끗하게 닦인 삐삐가 놓여 있었다.
딸랑. 손님이 들어왔다. 어서 오세요. 프리지어가 참 예쁘죠. 지은이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손목에는 아버지가 생전에 차고 다니던 낡은 가죽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창밖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기나긴 겨울을 지나 마침내 그녀의 삶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콘크리트 속에 묻혔던 진실은 드러났고 침묵으로 지켜낸 사랑은 영원히 남았다.